부모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넣었다. 돌리기 전에 멈췄다. 이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안다. 예전에는 열쇠를 넣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발소리를 듣고 안에서 먼저 열어주셨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조용했다. 냉장고 문에 달력이 붙어 있었다. 17일의 동그라미, 손자 생일, 전화하려고 표시해 둔 것이다. 전화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른다. 이제 영영 모른다. 신발장에 운동화 한 켤레, 까만색 찍찍이, 옆에 아버지 구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어머니가 버리지 않은 구두, 주인 없는 신발 네 짝이 나란히 있었다. 이 문 앞에 서본 적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도 이미 떠나보낸 사람도 부모와 말을 끄는 사람도 언젠가는 이 문 앞에 선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업고 도망쳤다. 한 사람은 어머니의 장례에 가지 않았다. 한 사람은 자기 아이 5을 버렸다. 한 사람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멈춰섰다. 서로 모순된다. 그런데 하나씩 들어보면 전부 우리 이야기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벗길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학대를 벗겨도, 단절을 벗겨도, 부재를 벗겨도 그 아래에 남는 것이 있는가?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 문 앞에서 조금 다른 것이 느껴질 수도 있다. 명절이다. 차를 몰고 부모 집에 간다. 고속도로가 막힌다. 차 안에서 한숨이 나온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편하지도 않다. 가면 잔소리가 시작될 것이다. 밥은 먹고 다니냐? 왜 이렇게 야위었냐? 애들은 잘 크냐? 건강은 괜찮으냐? 대답해봐야 듣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뿐이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간다. 이것이 사랑인가, 관성인가? 도착하면 현관문이 열려 있다. 벌써 나와 계신다. 언제부터 기다리셨는지 모른다. 신발 벗는 사이에 밥상이 나온다. 먹으라고 하신다. 많다. 반찬이 10가지가 넘는다. 이틀 전부터 준비하셨을 것이다. 배가 불러도 더 먹으라 하신다. 이것이 사랑인 것은 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무겁다. 감사하면서 동시에 짓누른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용돈 봉투를 생각한다. 얼마를 넣었는지, 충분했는지, 적었는지. 넣을 때 손이 편하지 않았다. 이것은 효도인가, 의무인가, 체면인가. 3가지가 뒤섞여서 분리가 안 된다. 부모에게 효도했느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못했다는 것을 안다. 그런 고치가 그런데 못한 것과 안 한 것은 다르고 안 한 것과 할 수 없었던 것은 또 다르다. 이 셋이 뒤엉켜서 명절 저녁마다 가슴 한구석이 불편하다. 효도.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부모님 어깨를 주무르는 아이. 세배하고 세뱃돈 받는 손자. 전화기 너머로 엄마 사랑해 하는 딸. 텔레비전에서 보는 효도는 늘 따뜻하다. 그런데 실제 효도는 따뜻하지만은 않다. 효도 안에는 의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분노가 있고 피로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사랑과 한데 뒤섞여 있다. 형제 카톡 단체방을 떠올려보자. 이번 추석 누가 먼저 가? 이 한마디에 싸움이 시작된다. 서로 먼저 가기 싫다. 솔직히 말하면 가기 싫은 것이 아니라 혼자 다 떠안기 싫은 것이다. 누나는 나는 시댁도 가야 해라고 하고 동생은 나는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야 라고 한다. 결국 누군가 한 명이 무거운 것을 진다. 그 사람은 효자인가 아니면 떠안긴 사람인가? 부모가 아프면 더 복잡해진다. 병원 갈 때 누가 데려가는가? 입원비는 누가 내는가? 간병은 누가 하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형제의 우애가
시험대에 오른다. 네가 장남이잖아. 언니가 가까이 사니까. 나는 돈을 보탤 테니 네가 시간을 보태. 사랑의 문제가 분업의 문제가 되는 순간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업무가 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다. 아무리 짜증이 나도 부모가 정말 위험하다는 전화가 오면 다 내려놓고 달려간다. 회의 중이어도 해외에 있어도 형제와 싸우고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계산이 멈춘다. 이것이 무엇인가? 의무인가? 습관인가? 아니면 맹자가 말한 본성인가? 여기서 한 가지 뒤집어 생각해보자. 효도했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체면이었을 수도 있다. 형제 중에 나만 안 가면 안 되니까 간 것일 수도 있다. 부모를 모셨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모시면서 원망한 것일 수도 있다. 참았다고 생각한 것이 실은 참는 것 자체에 자기 만족을 느낀 것일 수도 있다. 나는 효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기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효도한 것일 수도 있다. 이 의심은 무섭다. 그런데 이 의심이 가능한 사람은 수십 년을 부모와 씨름해 본 사람뿐이다. 20대에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50년, 60년을 살아야 부모와 자기 사이에 복잡한 지형이 보인다. 이 복잡함을 회피하지 않은 사람이 맹자다. 기원전 372년경에 태어나 3살의 아버지를 잃었다. 어머니, 장씨가 홀로 키웠다. 이 사람에 대해 길게 말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가 아니라 그가 던진 질문이기 때문이다. 맹자가 평생 매달린 주제 중 하나가 효다. 그런데 맹자가 말하는 효는 텔레비전에서 보는 따뜻한 효가 아니다. 피가 묻어있는 효다.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있다. 중국 고대 전설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맹자에 그의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온다. 순임금의 아버지 고수는 눈이 멀었고 재혼한 아내와 그 사이의 아들 상을 편애했다. 고수와 계모와 상, 이 셋이 순을 죽이려 했다. 한 번이 아니다. 여러 차례. 곳간 지붕을 수리하라고 올려보낸 뒤 아래에서 불을 질렀다. 순은 2개의 삿갓을 들고 올라가 있다가 삿갓을 펼쳐 새처럼 뛰어내려 살았다고 전해진다. 우물을 파라고 시킨 뒤 위에서 흙을 부어 생매장하려 했다. 순은 옆으로 비밀 통로를 파서 빠져나왔다고 전해진다. 죽이려 했다. 친아버지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순은 효도를 멈추지 않았다. 맹자만장 상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순이 들에 나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원망이 아니다. 사모함이다. 죽이려는 아버지를 향한 사모함이다. 맹자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다. 50세에도 부모를 사모했다. 태순에게서 그것을 본다. 잠깐 이 장면을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 불로, 흙으로. 그런데 아들은 들판에 나가온다. 하늘을 향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인가? 무서운 이야기인가? 솔직히 말하면 둘 다다. 아름다우면서 무섭다. 사랑의 끝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데 맹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 순임금에게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다. 결혼 이야기다. 순은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 유교 전통에서 이것은 큰 불효다. 그런데 맹자는 이것을 변호한다. 맹자 이루 상편에 이렇게 적혀 있다. 불효에 3가지가 있는데 후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부모에게 알리면 결혼 자체를 막았을 것이다. 그러면 후사가 끊긴다. 더 큰 불효다. 그래서 작은 불효를 택했다. 이것을 지금의 삶에 가져와 보면 어떨까? 효를 지키기 위해 효의 규칙을 어긴다.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 부모의 말을 거스른다. 이것은 역설이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를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역설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부모가 건강검진을 거부한다. 나는 괜찮아. 병원 싫어. 자식은 억지로 데려간다. 부모의 뜻을 거스른다. 이것은 불효인가, 효인가? 부모가 운전을 고집한다. 눈이 나빠지고 반응이 느려졌다. 자식은 차키를 뺏는다. 부모는 화를 낸다. 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자식은 안다. 이것이 효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도 맹자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논어에 공자의 말이 있다. 부모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한다. 뜻을 따르지 않으시면 공경은 유지하되 거스르지 않으며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공자가 말한 간언의 방식이다. 그런데 맹자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극단적인 사상 실험이 있다. 맹자, 진심, 상편, 35장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자 도웅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이고 고요가 법관일 때 순의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합니까? 맹자가 답했다. 고요는 당연히 체포할 것이다. 그러면 순임금은 그것을 막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겠는가? 고요에게는 법이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맹자가 말했다. 순은 천하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아버지를 업고 바닷가로 도망가 즐겁게 살 것이다. 천하를 잊고. 이 대답은 충격적이다. 천하보다 아버지가 먼저라는 것이다. 법보다 효가 먼저라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사람을 죽인 아버지 한 명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것은 맞는가? 이것이 정의인가? 맹자의 답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를 넘어서는 것이다. 사랑이 정의를 이기는 순간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 사이는 원래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순임금은 아버지를 업고 도망갔다. 아들의 등에 업힌 아버지, 고수는 무엇을 느꼈을까? 눈이 먼 그 사람은 아들의 등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자기가 죽이려 했던 아들이 자기를 업고 달리고 있다. 그 등의 땀을 느꼈을까? 그 등의 넓이를 느꼈을까?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이 사상 실험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자. 물론 우리 부모가 살인을 저지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이 사상 실험의 본질은 살인이 아니다. 부모가 틀렸을 때, 세상이 부모를 벌하려 할 때, 자식은 어디에 서는가라는 질문이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졌다. 세상은 아버지를 무능하다고 본다. 자식은 어디에 서는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 길에서 소리를 지른다. 세상은 시선을 보낸다. 자식은 어디에 서는가? 부모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식은 세상 편에 서는가? 부모 편에 서는가? 이것이 순임금의 사상 실험이 묻는 것이다. 맹자가 이렇게 극단적인 효를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에게 효는 의무가 아니라 본성이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믿었다. 네 가지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했다.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중 측은지심이 가장 원초적이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누구나 달려가 붙잡는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다. 칭찬을 원해서가 아니다. 그냥 그렇게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이 본성의 가장 원초적인 발현이라고 맹자는 보았다. 아이가 배고프면 엄마를 찾는다. 무서우면 아빠 뒤에 숨는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다. 본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보자. 본성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효도가 본성이라면 명절마다 한숨이 나올 이유가 없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본성이라면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 맹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본성은 있지만 기르지 않으면 시든다고 했다. 밭에 싹이 나도 물을 주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사랑의 싹은 태어날 때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상처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시들어간다. 시든 것이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맹자에게는 이 구분이 중요했다. 시든 싹에 물을 주면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맹자의 효에는 무서운 면도 있다. 봉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자의 말이 있다. 요즘 사람들은 효를 봉양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개와 말도 먹여 기른다. 공경이 없으면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말은 날카롭다. 병원에 모시고 용돈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경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있어야 한다. 뒤집으면 이런 질문이 든다. 매달 용돈을 붙이면서 전화는 안 하는 것. 명절에 얼굴은 비추면서 1시간 만에 일어서는 것. 좋은 요양원에 모시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는 것. 이것은 효인가? 맹자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말이 아프다면 아픈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효를 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랑을 한 사람도 없다. 맹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완벽하라는 것이 아니다. 봉양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다. 물질로 대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 겹 더 벗겨보자. 용돈을 드리면서 마음이 편한 것. 이것은 물질로 죄책감을 산 것일 수 있다. 비싼 요양원에 모시면서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자기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봉양으로 공경을 대체한 것이다. 돈은 시간보다 쉽다. 물건은 마음보다 쉽다. 쉬운 쪽을 택한 것이 효인가? 이 말이 가혹하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수 있다. 부모가 어린 우리에게 장난감을 사주면서 같이 놀아주지는 않았던 것. 학원비를 대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는 않았던 것. 부모도 물질로 시간을 대체했다. 우리가 지금 부모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세대가 바뀌어도 패턴은 반복된다. 맹자는 효의 으뜸은 존경이다라고 했다. 존경이라는 것. 이것은 부모를 높이 모신다는 뜻이 아니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다. 부모의 말을 잔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로 듣는 것. 부모의 걱정을 간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랑으로 읽는 것. 부모를 부모라는 역할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보는 것. 부모의 이름을 아는가? 이름 말고 부모의 20대를 아는가? 부모가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꿈꿨는지 아는가? 아버지가 처음 직장에 다녔을 때 무엇이 두려웠는지 아는가? 어머니가 시집와서 처음 밥을 지었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아는가? 모른다. 대부분 모른다. 부모를 부모로만 알았지 사람으로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존경의 출발점일 수 있다. 부모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 맹자의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맹모 삼천지교. 어린 맹자가 묘지 근처에 살 때 장례놀이를 했다. 어머니가 이사했다. 시장 근처에 살았더니 장사꾼 흉내를 냈다. 또 이사했다. 학교 근처에 살았더니 예절과 공부를 따라했다. 어머니가 만족했다. 이것은 전설이다. 세부는 판본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분명하다. 환경이 아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라는 것. 이사를 3번 했다. 과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기원전 4세기다. 여자 혼자 이사를 3번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해보자. 묘지 옆에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이다. 시장 옆으로 갔다는 것은 약간 나아졌다는 뜻이다. 학교 옆으로 갔다는 것은 더 나아졌거나 아니면 더 가난해졌어도 아이를 위해 무리했다는 뜻이다. 세 번의 이사 속에 어머니의 전 재산과 전 에너지가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부모다. 아이를 위해 자기 삶의 조건을 바꾸는 사람. 아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려고 자기는 더 힘든 조건을 감수하는 사람. 우리 부모도 그랬을 것이다. 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려고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도 참은 아버지. 아이 학원비 대려고 자기 옷은 몇 년째 안 사는 어머니. 맹자의 어머니와 우리 부모 사이에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구조는 같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왔다. 어머니가 짜고 있던 배틀의 실을 칼로 끊었다.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이 실을 끊는 것과 같다. 맹자는 다시 떠나 공부를 이어갔다. 이 어머니는 따뜻한 어머니인가, 무서운 어머니인가? 배틀의 실을 끊는다는 것은 생계 수단을 끊는 것이다. 극단적인 행동이다. 그런데 그 극단 안에 사랑이 있다. 자기를 태워서 아이를 밝히는 사랑. 부모의 사랑에는 이런 면이 있다. 따뜻하면서 동시에 폭력적이다. 다정하면서 동시에 무겁다. 맹자의 어머니가 그랬고 우리 부모도 그랬을 것이다. 배틀실을 끊는 어머니를 지금 우리 삶에 가져오면 이런 모습이다. 아이가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부모는 자기 마음의 실을 끊는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 말이 편하게 나오는 부모는 거의 없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 30년 동안 아이를 위해 쌓아온 계획이 와르르 무너진다. 그런데 아이의 눈을 보면 진심이다. 이때 부모는 선택해야 한다. 자기 계획을 밀 것인가? 아이의 진심을 믿을 것인가? 맹자의 어머니는 실을 끊어서 아이의 마음을 돌렸다. 그런데 아이의 마음이 진짜라면 실을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판단이 부모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다. 맹자에게 효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죽이려는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는 것이 효이고 부모의 말을 거스르는 것도 때로 효이고 봉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효이다. 효는 따뜻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가 묻어 있고 눈물이 묻어 있고 분노가 묻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평생이 걸린다. 50대, 60대가 되면 이것을 안다. 효도의 정답이 없다는 것을, 완벽한 자식은 없다는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못한 만큼 아프다는 것을. 맹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더 잘하라가 아니다. 그 아픔이 당신 안의 본성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라는 것이다. 효도를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 자체가 사랑이다. 시든 싹이지만 아직 뿌리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전부 자식의 입장이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 부모에게 상처받는 자식, 부모를 효도하려는 자식. 순임금도 자식이었고 맹자도 자식이었다. 맹자는 효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믿었다. 사랑의 싹은 태어날 때부터 있다고. 그런데 만약 그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기 아이에게 사랑을 줄 모르는 사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 사랑하면서도 아이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할 이야기가 있다. 부모에게 사랑이 있었는데도 닿지 않았던 이야기.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칼이 된 이야기. 부모와 성격이 안 맞는다는 것을 처음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는가? 어릴 때는 몰랐다. 부모는 세상 전부였으니까. 그런데 10대가 되면서 느끼기 시작한다. 아버지의 말투가 싫다. 어머니의 걱정이 숨 막힌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는데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다. 20대가 되면 확신한다. 우리는 맞지 않는다. 30대에 독립한다. 거리가 생기면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명절마다 돌아오면 다시 10대로 돌아간다. 같은 다툼, 같은 패턴, 같은 문장. 네가 나이를 몇인데 아직도 그러냐? 엄마는 맨날 그 말씀만 하시잖아. 50대가 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모 앞에서는 영원히 자식이다. 안 맞는데 끊을 수 없다. 끊으면 편할 것 같은데 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줄다리기를 수십 년째 하고 있다. 60대가 되어도 부모 앞에서는 목소리가 달라진다. 회사에서 부장이었고, 동네에서 어른이었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였는데, 부모 앞에 서면 15살이 된다. 아버지가 그건 아니야라고 하면 반박하지 못한다. 어머니가 네가 뭘 안다고라고 하면 입을 다문다. 밖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이 부모 앞에서는 주눅이 든다. 이것이 화가 난다.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낼 수가 없다. 화를 내면 불효가 되니까. 그런데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커버리면 부모도 불편하다. 자식이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자기보다 세상을 많이 알고, 자기보다 결정을 잘 내린다. 이것이 자랑스러우면서 동시에 서글프다. 더 이상 아이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느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느낌. 그래서 잔소리를 한다. 잔소리라도 해야 부모 노릇을 하는 것 같으니까. 밥 먹었니? 옷 따뜻하게 입어. 운전 조심해. 이 말들은 정보가 아니다. 나는 아직 내 부모다 라는 존재 증명이다. 자식은 이것을 모른다. 잔소리로만 듣는다. 부모는 자식의 냉담함을 모른다. 겁으로만 느낀다. 같은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어긋남이 수십 년 쌓이면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조용히 멀어진다. 정말 끊은 사람이 있다. 끊고 평생을 산 사람이 있다. 1805년 독일 함부르크 4월의 어느 날, 한 상인이 자기 창고 뒤 운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하인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 부유한 무역상이었다. 발을 헛디딘 것인지 스스로 뛰어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들 아르투어는 자살이라고 믿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살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 어머니 요한나는 함부르크 집을 팔았다. 바이마르로 떠났다. 당시 독일 문화의 중심지였다. 요한나는 거기서 문학살롱을 열었다. 괴테가 왔다. 시인들이 왔다. 요한나는 독일 여성 작가 중 최초로 필명 없이 책을 내고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새 인생이었다. 아들에게 이것은 배신이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머니는 파티를 했다. 아르투어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아버지의 기억은 어디 갔는가? 애도는 어디 갔는가? 아들은 분노했다. 어머니는 지쳤다. 잠시 바이마르에서 함께 살았지만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1807년 11월 6일, 요한나가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편지가 남아있다. 너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지성도 있고 교양도 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나는 네 마음을 알고 있고 너보다 나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너는 짜증스럽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너와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내 모든 좋은 점이 네 잘난 체에 가려져 세상에 쓸모없게 된다. 남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안다는 분노,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고 지배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이것으로 너는 주변 사람들을 괴롭힌다. 아무도 그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교화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너처럼 아직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다. 사랑이 있다. 너보다 나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런데 칼도 있다.
너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사랑과 칼이 같은 편지 안에 있다. 같은 해 12월 13일 요한나는 또 하나의 편지를 썼다. 네가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나의 행복에 필요하지만 그것을 목격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자.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네 곁에 있고 싶지는 않다. 이것은 사랑인가 거부인가? 둘 다다. 사랑하지만 견딜 수 없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부모, 자식 관계에 어떤 순간을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우리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자식에게 또는 부모에게 사랑은 있는데 같이 있으면 피곤하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은 괜찮은데 한 집에 이틀 이상 있으면 폭발한다. 명절 첫날은 반갑고 둘째 날은 답답하고 셋째 날은 한계다. 요한나와 아르투어의 갈등은 계속 깊어졌다. 1813년 아르투어가 잠시 어머니 집에 들어갔다. 방을 빌려 사는 형태였다. 오래가지 않았다. 요한나에게는 다른 하숙인도 있었는데 젊은 남자 게오르크 폰 게르스텐베르크라는 사람이었다. 아르투어는 이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다투었다. 결국 아르투어가 떠났다. 1814년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24년 요한나는 1838년에 세상을 떠났다. 아르투어는 장례에 가지 않았다. 유산은 여동생 아델레에게만 남겼다. 끊었다. 진짜로 끊었다. 24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어머니가 죽어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자. 정말 끊은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평생 어머니를 비난했다. 사적인 노트에서, 편지에서, 지인들에게 아버지가 아플 때 파티에 갔던 여자, 아들보다 살롱을 택한 여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정하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문을 닫은 여자. 이 비난을 70대까지 했다.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다. 끊었는데 잊지 못했다. 만나지 않았는데 매일 생각했다. 비난은 관심의 다른 이름이다. 정말 끊은 사람은 비난도 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평생 어머니를 욕한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것은 많은 사람이 겪는 일이다. 부모와 연락을 끊었다는 사람. 정말 끊었는가? 끊었는데 꿈에 나오지 않는가? 끊었는데 명절에 괜히 전화기를 보지 않는가? 끊었는데 누군가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에 귀가 돌아가지 않는가? 길을 가다가 어머니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고 멈춘 적이 있는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다가 갑자기 목이 막힌 적이 있는가? 아버지가 쓰던 브랜드의 면도기를 슈퍼에서 보고 괜히 집어든 적이 있는가? 끊었다고 말하지만 몸은 기억한다. 손은 기억한다. 코는 기억한다. 머리가 끊어도 몸이 있는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줄이다. 보이지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줄. 쇼펜하우어도 그랬다. 어머니를 만나지 않은 24년 동안 그의 철학에는 어머니의 그림자가 깔려 있었다. 쇼펜하우어에게 흥미로운 것은 그의 철학이 이 관계를 직접 건드린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부모에게서 무엇을 물려받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권 43장에 이렇게 적었다. 인간은 도덕적 성격, 즉 성품과 기질과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고 지성의 정도와 구조와 방향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는다. 성격은 아버지에게서, 지성은 어머니에게서. 이 말을 쇼펜하우어 자신에게 적용하면 아이러니가 터진다. 아버지에게서 우울한 기질을 물려받았다. 아버지도 우울했고 아버지의 어머니는 말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이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지성은 어머니에게서 받았다.
요한나는 성공한 작가였고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유럽 지식인들과 교류했다. 아들의 지적 능력은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지성으로 어머니를 비판한 셈이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깊은 아이러니 중 하나일 것이다. 부모에게서 벗어나려 하지만 벗어나는 도구 자체가 부모에게서 온 것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있다. 그는 세상의 근원을 의지라고 불렀다. 맹목적이고 비이성적인 충동. 이 의지가 모든 존재의 바탕이다. 사랑도 이 의지의 산물이다. 연인 사이의 사랑, 부모, 자식 사이의 유대. 이 모든 것이 종의 보존을 위한 의지의 책략이라고 보았다. 이것을 부모 자식 관계에 적용하면 이런 질문이 된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다. 부모도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가진 것이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선택이 아니다. 의지의 충동이다. 그렇다면 선택하지 않은 관계에 의무가 있는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를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부모가 선택하지 않은 이 아이를 무조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맹자는 있다고 했다. 본성이니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발 비껴선다. 선택이 아닌 것에 의무를 붙이는 것은 의지의 속임수일 수 있다고.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이 실은 종의 보존을 위해 의지가 심어놓은 감정일 수 있다고. 이 생각은 차갑다. 그런데 차가움 안에 해방이 있기도 하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결함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관계의 본질적 한계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다. 부모와 사이가 나쁜 사람에게 세상은 늘 같은 말을 한다. 그래도 부모인데 피는 물보다 진한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야. 이 말들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짐이 될 수도 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를 죄인으로 만드는 짐. 그래도 부모인데 이 말을 좀 뜯어보자. 이 말은 부모라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뜻인가? 학대하는 부모도 부모인가? 방치하는 부모도 부모인가? 자식을 도구로 쓰는 부모도 부모인가? 물론 대부분의 부모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닌 상처도 상처다. 무관심도 상처고, 비교도 상처고, 기대의 무게도 상처다. 그래도 부모인데 라는 말은 이 상처들을 모두 무효화한다. 아프다는 것조차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그래도에 물음표를 붙인다. 왜 그래야 하는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가 왜 무조건적 의무를 동반하는가? 이 물음이 너무 냉정하다고 느낀다면 반대편에서 생각해보자. 자식이 우리에게 그래도 내 부모니까 사랑해야지 라고 의무적으로 전화한다면 그 전화가 기쁠까, 서글플까?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사랑했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1819년 쇼펜하우어 가족이 재산 위기에 빠졌을 때 아르투어가 먼저 도움을 제안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나누겠다고. 요한나가 거절했다. 1831년에는 아르투어가 먼저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죽기 7년 전 간헐적이었지만 서신이 오갔다. 끊었다면서 도움을 제안했다. 끊었다면서 먼저 편지를 썼다. 이것이 끊은 관계의 실체다. 끊었다고 말하지만 줄은 보이지 않게 남아있다. 이 보이지 않는 줄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벗길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것은 이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은 둘 다 상처받았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거부당했다고 느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질식당한다고 느꼈다. 둘 다 맞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했다.
그런데 둘 다 아팠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상처는 대부분 이런 구조다. 한쪽이 악인이 아니다. 양쪽 다 자기 방식으로 사랑했고, 양쪽 다 자기 방식으로 실패했다. 사랑의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이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 다른 말을 한 것이다. 너를 걱정한다가 아이에게는 나를 믿지 못한다로 들린다. 나를 좀 내버려둬가 부모에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들린다. 쇼펜하우어와 요한나가 그랬다. 요한나의 1807년 편지는 잔인했지만 거기에는 아들을 읽어낸 어머니의 정확한 눈이 있었다. 너보다 나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 이것은 아들을 아는 어머니만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리고 너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도 가까이 있어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다. 사랑과 정확한 비판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읽어볼 것이 있다. 같은 해이지만 다른 날짜의 편지다. 1807년 3월, 요한나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다. 사랑하는 나르투어, 너의 편지에 차분하고 진지한 어조가 내 마음에 와닿았다. 네가 본심에 어긋나는 길을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든 너를 구해야 한다. 영혼에 맞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나는 안다. 가능하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그 불행을 면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도 같은 여자가 쓴 편지다. 견딜 수 없다고 쓴 여자와 어떻게든 너를 구해야 한다고 쓴 여자가 같은 사람이다. 이 두 편지 사이에 부모의 진실이 있다. 사랑하지만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지만 구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부모다. 이것이 자식이기도 하다. 우리 안에도 이 두 편지가 동시에 있다. 요한나를 잔인한 어머니라고만 볼 수 있는가? 쇼펜하워를 불효자라고만 볼 수 있는가? 둘 다 불가능하다. 이 이야기에 악의는 없다. 사랑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다. 그리고 그 다름을 좁힐 시간이 부족했을 뿐이다. 자기 부모를 떠올려보자. 부모가 나에게 한 말 중 가장 아팠던 것. 그 말 안에 사랑이 있었을 수 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부모가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 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던 것일 수 있다. 이제 거울을 돌려보자. 이번에는 부모의 눈으로. 우리 중 대부분은 지금 부모이기도 하다. 누군가의 아들, 딸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다. 자식에게 한 말 중 가장 후회되는 것. 그 말 안에 사랑이 있었을 것이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 해주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랐을 수 있다. 요한나의 편지를 읽으면서 잔인한 어머니라고 느꼈다면 지금 자기 자식이 자기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자식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다. 같은 구조다. 세대가 바뀌어도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문을 닫았다. 그런데 문을 닫는 것보다 더 극단적인 일이 있다. 아이를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 문 밖이 아니라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것. 이름도 적지 않고. 한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 첫째였다.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냈다. 이름을 적지 않았다. 성별도 기록하지 않았다. 둘째가 태어났다. 또 보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전부 보냈다. 5명. 한 명도 곁에 두지 않았다. 한 명도 다시 찾지 않았다. 이 남자가 몇 년 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론을 썼다. 아이를 자연의 선함 속에서 키워야 한다는 이론. 아이의 본성을 존중하고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스스로 느끼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이론. 이 책이 수백 년간 서양 교육의 기초가 되었다. 장자크 루소, 1712년 제네바에서 태어났다.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이를 버린 사람이
아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것은 위선인가? 비극인가? 아니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루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 그의 철학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 사람은 아이를 버리기 전에 먼저 버림받은 아이였다. 루소의 어머니 수잔 베르나르는 루소를 낳고 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산용열이었다. 루소는 어머니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 나중에 루소는 이것을 나의 첫 번째 불행이라고 썼다. 아버지 이상 루소는 시계공이었다. 아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3살 때부터 프랑스 소설을 함께 읽었다. 그것이 루소의 유일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루소가 10살 되던 해 아버지가 법적 분쟁에 휘말려 투옥을 피해 제네바를 떠났다. 아들을 삼촌에게 맡기고 떠났다. 이후 아들과는 떨어져 살았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아버지는 10살 때 떠났다. 루소는 10대 초반부터 떠돌았다. 이 사람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으로 알지 못했다. 책으로만 알았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다. 1745년 루소는 33이었다. 파리의 한 하숙집에서 하녀 테레즈 르바쇠르를 만났다. 글을 읽지 못하는 여자였다. 루소는 그녀와 평생을 함께했다. 1746년부터 1752년 사이에 아이가 5 태어났다. 5 모두 태어나자마자 파리의 고아원 앙팡투르베 병원에 보내졌다. 왜 보냈는가? 루소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변명했다. 돈이 없었다. 테레즈의 가족이 아이를 망칠 것이 걱정되었다. 고아원에서 국가가 키우면 노동자나 농부가 될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삶에 가깝다고 생각했다. 이 변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렵다. 특히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시 파리 고아원의 영아 사망률은 첫 해에 약 3분의 2였다. 성인까지 살아남는 아이는 20명 중 1명 정도였다. 루소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 고아원에 보내는 것은 사실상 죽음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런 모니른 본드 그리고 루소는 아이들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 성별도 기록하지 않았다. 나중에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찾을 길을 스스로 끄는 것이다. 이것은 가난 때문이 아니다. 가난한 부모도 아이의 이름은 적는다. 이것은 다른 것이다. 이 사실은 20년 가까이 비밀이었다. 그런데 1764년 볼테르가 익명의 글 시민들의 감정을 발표하면서 폭로했다. 자기 아이 5을 고아원에 버린 이 변덕스러운 사람. 루소의 세계가 무너졌다. 루소는 이후 고백록에서 이 일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변명하고 후회하고 또 변명했다. 한 대목에서는 이렇게 썼다. 나는 플라톤의 공화국 시민으로서 행동했다고 생각했다. 다른 대목에서는 나라의 관습이니 거기 살면 따르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대목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접고 솔직해졌다. 이 사람의 고통이 진짜인가, 연기인가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루소가 1762년에 쓴 에밀 또는 교육에 관하여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자기 아이를 기르지 않는 자는 오래도록 쓰라린 눈물을 흘릴 것이며 결코 위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문장은 누구에게 쓴 것인가? 독자에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가? 아이를 버린 남자가 아이를 버리면 평생 운다고 썼다. 이것은 교육론이 아니다. 고백이다. 에밀은 아이를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키우는 이상적 교육론이다. 아이의 선한 본성을 억압하지 말고 사회의 편견을 주입하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 세상을 만지고 느끼고 배우게 하라. 이 이론은 혁명적이었다. 이후
서양 교육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데 이 이론을 쓴 사람은 자기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다. 자기 아이가 어떤 얼굴인지도 모른다. 자기 아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 모순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한 가지 읽는 법이 있다. 루소는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글로 남긴 것이다. 현실에서 실패한 사람이 이상 속에서 그것을 완성하려 한 것이다. 에밀은 교육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루소의 자기 처벌이다. 이렇게 해야 했는데 나는 하지 못했다를 수백 페이지에 걸쳐 쓴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유가서가 가장 깊은 회한에서 나왔다. 여기서 시청자의 삶으로 가져와 보자. 부모로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 누구에게나 있다. 아이에게 소리 지른 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이 말이 아이를 위한 것인가, 자기 불안을 푼 것인가, 아이의 진로를 정해준 것,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지지한 것인가, 아이에게 자기가 못 이룬 것을 대신시킨 것인가, 아이에게 다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한 것,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는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이의 학교 성적표를 받아든 날을 떠올려 보자. 성적이 떨어졌다. 속이 타올랐다. 그런데 그 속타는 마음을 천천히 뜯어보면 아이 걱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아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자존심이 섞여 있다. 동창 모임에서 네 아이는 어디 가니? 라는 질문이 두렵다. 이것은 아이를 위한 걱정인가? 나를 위한 걱정인가? 솔직하게 말하면 둘 다다. 둘 다인데 우리는 다 너를 위해서 라고 포장한다. 아이가 독립한 뒤를 생각해보자. 자식이 전화를 잘 안 한다. 카톡을 보내도 읽고 답이 없다. 명절에 온다고 하다가 안 온다. 서운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도 부모에게 그랬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전화를 미루고 방문을 줄이고 지금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우리가 부모에게 했던 것에 정확한 복사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 순간이 아프다. 부모의 마음을 비로소 아는 것이 아프다. 이해와 동시에 후회가 온다. 뒤집어보자. 다 너를 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실은 자기를 위해 산 것일 수 있다. 아이의 성적이 올라야 내가 안심한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내가 체면이 선다. 아이가 성공해야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 이것은 사랑인가, 투영인가? 더 아프게 뒤집어보자. 아이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이는 그 희생을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포기했는지 아니? 이 말을 들은 아이는 자기 존재 자체가 빚이라고 느낀다. 사랑으로 한 말인데 아이에게는 짐이 된다. 사랑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모가 되는 것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다. 루소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것과 아이에게 다 너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 형태는 정반대인데 구조는 같다. 둘 다 아이를 짐으로 느낀 것이다. 루소는 그 짐을 내려놓았고 우리는 그 짐을 아이에게 돌려주었다.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읽고 마음이 아프다면 그 아픔이 루소의 아픔과 같은 종류일 수 있다. 알면서 못한 것. 사랑이 있었는데 방법이 틀린 것. 루소가 에밀을 쓴 것처럼 우리도 뒤늦게 이렇게 써야 했는데를 되뇌는 밤이 있을 것이다. 루소의 이야기에는 세대의 반복이라는 무서운 패턴이 있다.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 아버지가 10살 때 떠났다. 유기된 아이였다.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 아이를 유기했다. 받지 못한 사랑을 줄 수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 받지 못한 사랑이 두려워서 피한 것인가? 이 패턴은 루소만의 것이 아니다.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자란 사람이 자기 아이에게 손을 대는 것.
나는 절대 우리 부모처럼 안 할 거야 라고 맹세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입에서 부모의 말투가 나온다. 울컥 올라오는 분노의 온도가 정확히 부모의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다. 의식으로는 거부하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다. 아이에게 손을 올린 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며 우는 아버지. 아이에게 쓸모없다고 말한 뒤 방에서 혼자 울고 있는 어머니.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는가? 있다. 넘친다.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회로가 고장나 있다. 부모에게 배운 회로가 잘못된 것이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 루소가 그랬고 루소의 아버지가 그랬다. 그렇다고 부모 탓만 할 수 있는가? 루소의 아버지 이삭도 아내를 잃은 남자였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고 9일 만에 죽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내가 생각났을 것이다. 사랑과 고통이 아이의 얼굴에 겹쳐 있었을 것이다. 이삭이 아들을 두고 떠난 것이 무책임이었을 수도 있지만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도망친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루소의 어머니 수잔, 아이를 낳고 9일 만에 죽었다. 아이의 얼굴을 며칠 봤을까? 젖을 물렸을까?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을까? 수잔에게 루소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관계였다. 수잔이 살았더라면 루소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이 루소의 전 생애를 관통한다.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아버지가 떠나지 않았더라면, 나도 정상적인 부모가 될 수 있었더라면, 루소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낸 것도 마찬가지다. 무책임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이를 안았을 때 느끼는 공포. 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공포. 잘못하면 망친다는 공포. 이 공포가 버림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 사랑이 없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워서 버린 것.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루소를 용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이를 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르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이 작동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비슷한 것이 작동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는 다르다. 우리는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아이를 소홀히 한 적은 있다.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내 인생이 먼저여서.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 핸드폰을 보고 있었던 적.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라고 말한 적. 그 나중에가 몇 번 쌓이면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 루소의 고아원과 우리의 나중에는 정도의 차이이지 종류의 차이가 아닐 수 있다. 둘 다 아이를 밀어낸 것이다. 루소는 물리적으로 밀어냈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밀어냈다. 이것은 가혹한 비교인가? 어쩌면 그렇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의 무게를 느끼려면 이 가혹함을 한 번은 통과해야 한다. 루소는 만년에 자기가 한 일을 반복해서 후회했다. 고백록을 쓰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문체가 달라진다. 변명이 나오다가 합리화가 나오다가 갑자기 힘이 빠진 문장이 나온다. 그 힘 빠진 문장들이 진짜다. 루소의 비극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다. 버린 뒤에도 사랑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 비극이다. 사랑이 없었다면 애미를 쓸 이유가 없다. 사랑이 없었다면 고백록에서 반복해서 변명할 이유가 없다. 변명은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고 죄책감은 사랑의 그림자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문을 닫았지만 아들에게 너를 구하고 싶다고 썼다. 루소는 아이를 문 밖으로 내보냈지만 쓰라린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썼다. 둘 다 사랑이 있었다. 둘 다 실패했다. 사랑이 있는데 실패하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흔하고 가장 아픈 형태일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다. 맹자는 자식이었다. 쇼펜하우어도 자식이었다. 루소는 부모였지만 아이와 함께한 적이 없는 부모였다. 셋 다 관계 안에 있었다. 상처받든 상처를 주든 관계가 있었다. 만약 관계 자체가 없었다면,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면, 어머니가 살아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부재한 부모는 부모인가? 없는 것에서 사랑이 가능한가? 쇼펜하우어에게 어머니는 닫힌 문이었다. 루소에게 아이는 열어두지 않은 문이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문이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다. 3년 11월 7일, 프랑스령 알제리 몽도비라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 리시엥 오기스트 카미, 어머니 카트린 엘렌 생테스, 포도주 운반 일을 하던 가난한 가정. 아이의 이름은 알베르. 이듬해 여름전쟁이 터졌다. 아버지가 소집되었다. 마른 전투에서 파편에 맞았다. 1914년 10월 11일, 생부리웨의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29이었다. 알베르 카미는 생후 11개월이었다. 아버지에 대해 카미가 아는 것은 거의 없었다. 사진 한 장, 이름 석자,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 아버지가 공개 처형을 구경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와 토했다는 이야기. 그것이 전부였다. 어머니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도 거의 없는 것과 같았다. 카트린은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글을 읽지 못했다. 말이 극도로 적었다. 어떤 전기 작가는 부분적으로 귀머거리이고 거의 벙어리라고 썼다. 어머니는 가정부로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웠다. 알제리 벨크루의 좁은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삼촌과 함께. 카미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었다.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보는 여자, 말이 없는 여자,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여자. 그런데 아들이 다가가면 손을 내미는 여자, 손은 따뜻한데 말은 없는 여자. 이 침묵이 카미의 전 작품을 관통한다. 1942년 카미의 첫 소설 이방인이 출판되었다. 첫 문장, 오늘 어머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주인공 뜰루소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울지 않는다. 장례식에서 커피를 마시고 다음날 해변에 가고 여자를 만난다. 세상은 그를 비정한 사람이라고 판단한다. 재판에서 어머니의 장례에 울지 않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찔르소가 정말 감정이 없었던 것인가? 아니다. 감정의 언어가 없었던 것이다. 감정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어머니와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아들, 사랑을 말로 들어본 적이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울 수 있겠는가? 울음의 문법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소설이지만 카미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 대화가 되지 않았다. 사랑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에 소리가 없었다. 소리 없는 사랑. 이것이 카미가 평생 안고 산 것이다. 카미는 나중에 이렇게 메모했다. 이상적으로는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에게 쓰여지고 마지막에 가서야 어머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 그거야. 평생의 작업을 바칠 대상이 그것을 읽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부재하는 사랑을 표현한 문장이 있을까? 카미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는가?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떤 존재일 수 있는가? 생후 11개월에 잃은 아버지. 기억이 있을 리 없다. 사진 한 장과 일화 하나. 그것이 아버지의 전부였다. 그런데 카미는 평생 이 아버지를 찾아다녔다.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전쟁에 갔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알기 위해
평생을 보냈다. 이 탐색의 결정체가 미완성 자전소설 최초의 인간이다. 주인공의 이름은 자크 코르멜이, 카미 자신이다. 소설은 자크가 40살에 프랑스의 작은 마을로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러 무덤을 찾았다. 비석을 읽었다. 이름, 그리고 연도 1885에서 1914. 자크는 계산을 했다. 29세. 아버지는 29세에 죽었다. 자크는 40이었다. 이 비석 아래 묻힌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보다 젊었다. 이 순간을 카미는 이렇게 썼다. 성장한 남자가 부당하게 살해된 아이에 대해 느끼는 압도적인 연민. 무언가가 자연의 질서가 아니었다. 사실 질서란 없었고 오직 광기와 혼돈만이 있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으므로 시간의 질서가 무너진 순간이다. 아버지는 자식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자식은 아버지를 올려다봐야 한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다. 29세에 멈춘 아버지를 40살의 눈으로. 이 무덤 앞에서 카미가 느낀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카미는 이렇게 썼다. 아버지의 기억을 향해 이끌리는 영혼의 떨림이 아니다. 부당하게 살해된 아이에 대해 성인이 느끼는 압도적인 연민이다. 아버지가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아픈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부모를 올려다보며 산다. 부모는 크고 나는 작다. 부모는 강하고 나는 약하다. 부모는 세상을 알고 나는 모른다. 이 전제 위에 수십 년을 산다. 그런데 부모가 늙는다. 아프다. 줄어든다. 어느 순간 내가 부모보다 힘이 세다. 어느 순간 내가 부모보다 세상을 많이 안다. 어느 순간 부모가 아이가 된다. 이 역전이 천천히 일어나면 적응할 수 있다. 그런데 카미에게는 한 번도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를 올려다본 적이 없다. 올려다볼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가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만났는데 비석 아래의 아버지는 이미 자기보다 어렸다.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역전이 끝나 있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이라면 이 감정을 알 것이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비로소 부모가 보인다. 살아있을 때는 잔소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이었다. 떠나고 나면 다르게 보인다. 그 사람도 20대였고 두려웠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실수했고 후회했다는 것이 보인다. 부모도 사람이었다는 것. 당연한 것인데 살아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없어져야 보인다. 부모가 살아계신 분에게도 이 역전은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어느 날 아버지와 나란히 걷는데 아버지의 보폭이 내 보폭보다 좁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뛰었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기다리며 걷는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3번째 한다. 예전에는 또 그 얘기하라고 짜증을 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라고 맞장구를 친다. 부모의 손을 잡았는데 손이 작아졌다. 예전에는 이 손에 매달렸는데 지금은 이 손을 잡아주고 있다. 이 순간들이 조용히 쌓인다. 어느 날 문득 알게 된다. 내가 부모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나를 돌보던 것처럼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카미에게 이 자연스러움이 없었다. 처음부터 돌봐줄 아버지가 없었다. 돌보아줄 차례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40세의 무덤 앞에 섰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 올려다봄과 내려다봄이 동시에, 사모함과 연민이 동시에.
아들이면서 아버지인 느낌이 동시에. 카미에게 어머니는 살아 있었지만 부재하는 존재였다. 물리적으로는 있었다. 같은 집에서 자랐다. 그런데 소통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글을 읽지 못했다. 카미가 쓴 것을 어머니는 단 한 줄도 읽을 수 없었다. 카미가 노벨상을 받았다. 1957년 44세. 스톡홀름에서 수상 소감을 말했다. 어머니에게 직접 말한 적은 없지만 그는 스승 루이 제르맹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 떠올린 사람은 어머니 다음으로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첫 번째였다. 글을 읽지 못하는, 귀가 들리지 않는, 말이 없는 어머니가. 그리고 같은 시기 스톡홀름에서 한 발언이 있다. 알제리 전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알제리 독립을 지지하느냐, 프랑스 편이냐. 카미는 답을 피했다. 한 알제리 학생이 계속 몰아세웠다. 카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정의에 앞서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은 언론에 의해 왜곡되었고 비난을 받았다. 지식인이 정의보다 사적 감정을 택하다니. 그런데 카미가 말한 것은 사적 감정이 아니었다. 알제리의 트램에 폭탄이 실리고 있었다. 그 트램에 어머니가 탈 수 있었다. 추상적 정의가 구체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카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의보다 어머니, 천하보다 아버지. 카미의 이 말은 맹자의 사상 실험과 같은 구조다. 순임금이 천하를 버리고 아버지를 업고 도망간 것. 카미가 정의를 버리고 어머니를 택한 것.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구조는 같다. 세상의 모든 노름보다 나를 낳은 한 사람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벗길 수 없는 것의 정체일 수 있다. 여기서 처음에 심어둔 질문을 회수하자. 순임금은 아버지를 업고 도망갔다. 아버지 고수는 아들의 등에 업혀가면서 무엇을 느꼈을까? 자기가 죽이려 했던 아들이 자기를 업고 달리고 있다. 그 등의 땀을, 그 등의 넓이를. 카미의 아버지 리시eng은 전쟁터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알제리에 두고 온 아이,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 다시 볼 수 있을까? 마른 강가의 참호에서 파편이 날아오기 직전에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을까? 순임금의 아버지가 아들의 등에서 본 것, 카미의 아버지가 전장에서 본 것, 어쩌면 같은 것이었을 수 있다. 자기보다 오래 살 아이의 얼굴. 카미는 최초의 인간을 미완성으로 남겼다. 1960년 1월 4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46세. 아버지가 죽은 나이 29세보다 17년을 더 살았지만 여전히 젊었다. 사고 현장의 가방 안에서 144쪽짜리 원고가 발견되었다. 최초의 인간의 초고였다. 아버지를 찾는 소설을 가슴에 안고 죽은 것이다. 이 원고는 34년간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카미의 딸 카트린 카미가 1994년에 출판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찾는 소설을 딸이 세상에 내놓았다. 이것도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다. 카미의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없어도 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40년간 아들의 머릿속에 살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어머니가 아들의 모든 작품 속에 있었다. 부재하는 부모가 가장 강하게 존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재는 상상의 공간을 열기 때문이다. 있는 부모에게는 실망할 수 있다. 없는 부모에게는 실망할 수 없다. 대신 끝없이 찾게 된다.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이 부재 속의 존재는 해당된다. 부모가 살아있지만 대화가 안 될 때, 치매가 와서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세계에 있을 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관계로서는 부재할 때, 이때 느끼는 그리움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의 그리움과 다르지 않다. 있는데 없는 것.
이것이 어쩌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상실일 수 있다. 20대의 부모는 잔소리꾼이었다. 30대의 부모는 걱정거리였다. 40대의 부모는 짐이었다. 50대가 되어서야 부모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60대가 되면 부모가 아이로 보인다. 내가 부모보다 강해진 것이다. 내가 부모보다 세상을 많이 안다. 카미가 무덤 앞에서 느낀 것을 우리는 병원 침대 앞에서, 요양원 면회실에서, 부엌에서 느낀다. 부모가 줄어드는 것을 본다. 크던 사람이 작아지는 것을 본다. 부모에 대해 알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 아버지는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가? 어머니는 20살에 무엇을 꿈꿨는가? 부모가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결혼 전날 밤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를 처음 안았을 때 무엇을 느꼈는가? 물어보지 못한 이유가 있다. 부끄러워서, 어색해서, 부모에게 그런 걸 묻는 것이 이상해서.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부모를 부모로만 봤지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20대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다. 부모가 떠나고 나면 이 질문들이 쏟아진다. 묻고 싶은데 물을 사람이 없다. 유품을 뒤지다가 모르는 사진이 나온다. 젊은 부모가 웃고 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아는 부모가 아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도 풋사랑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모든 것이 부모라는 이름 아래 묻혔다. 카미의 아버지 리시eng도 그랬을 것이다. 29세, 알제리의 가난한 노동자.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다. 삶이 고단하다. 그런데 어딘가에 꿈이 있었을 것이다.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무언가를 생각했을 것이다. 아이가 크면 이런 것을 해주고 싶다는 것. 아내에게 이런 것을 사주고 싶다는 것. 그 꿈들이 전쟁터에서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뒤집어 보자. 부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란 것일 수 있다. 부모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커서 부모가 작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부모가 늙은 것이 아니라 부모도 20대였고 두려웠고 실수투성이었고 그런데 아이 앞에서 강한 척을 했던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이 앞에서 강한 척하는 것처럼 카미의 아버지는 29세에 죽었다. 29세.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사회 초년생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아이가 태어난 지 11개월이고 전쟁터에 끌려왔다. 무서웠을 것이다. 아이가 보고 싶었을 것이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직 몰랐을 것이다. 이 사람도 길을 몰랐다. 부모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부모가 되는 법을 몰랐다. 우리 부모도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랬을 것이다. 최초의 인간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가 무엇인지 모른다. 아버지는 수수께끼로 남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이렇게 된다. 아무도 자기 어머니가 무엇인지 모른다. 아무도 자기 아이가 무엇인지 모른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끝까지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평생을 쓰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다. 맹자는 말했다. 벗겨도 사랑이 남는다고. 쇼펜하우어는 보여주었다. 끊어도 상처가 남는다고. 그 상처가 유대의 흔적이라고. 루소는 보여주었다. 버려도 죄책감이 남는다고. 그 죄책감이 사랑의 그림자라고. 카미는 보여주었다. 처음부터 없어도 무언가가 남는다고. 없는 아버지가 40년간 아들의 가슴에 살았다고. 남는다. 무엇이 남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남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네 개의 이야기를 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죽이려는 아버지도 사랑할 수 있다.
효는 의무가 아니라 본성이다. 시들 수는 있지만 뿌리는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어머니가 문을 닫아도 끊어지지 않는다. 비난하는 것 자체가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다. 끊었다고 말하는 것과 끄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아이를 버려도 사랑은 남는다. 아니,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괴로웠다. 쓰라린 눈물이 그 증거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해도 남는 것이 있다. 없는 아버지가 아들의 가슴에 40년을 살았다. 없는 것에서 사랑이 가능하다. 네 개의 답은 서로 모순된다. 첫 번째 답 위에 두 번째가 세워지고, 두 번째를 세 번째가 흔들고, 세 번째를 네 번째가 넘어선다. 정답이 없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답이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 네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학대를 벗겨도, 단절을 벗겨도, 파기를 벗겨도, 부재를 벗겨도 그 아래에 무언가가 남았다는 것. 사랑이라는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 상처일 수도, 죄책감일 수도, 그리움일 수도, 이름 모를 무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벗겨지지 않았다. 그것이 부모와 자식이다. 처음에 부모 집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넣기 전에 멈췄다. 이 문을 열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다시 그 문 앞에 서보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제 안다. 아무도 없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은 다르다. 예전에 발소리를 듣고 안에서 먼저 열어주시던 그 손이 이 문에 베어 있다. 밥 먹었니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가. 이 문 안쪽에 쌓여 있다. 사람은 떠났지만 울림은 남아있다. 우리는 자식이었다. 부모에게 상처받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자식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부모였다.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 그리움을 남기고 자식에게 이해받지 못한 부모였다. 두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같은 사람 안에 순임금의 사모함과 루소의 죄책감이 함께 있다. 같은 사람 안에 쇼펜하우어의 분노와 요한나의 편지가 함께 있다. 자식으로서 받은 상처와 부모로서 준 상처가 같은 가슴에 들어있다. 이것을 따로 떼어낼 수는 없다. 이것이 한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맹자는 효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쇼펜하우어는 상처 앞에서 문을 닫았다. 루소는 사랑 앞에서 도망쳤다. 카미는 부재 앞에서 글을 썼다. 우리는 이 네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무릎 꿇어 보았고, 문을 닫아 보았고, 도망쳐 보았고, 부재 앞에 서 보았다. 다만 그것을 부모와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냥 살았을 뿐이다. 매일 밥을 짓고 전화를 받고 명절에 차를 몰고 용돈 봉투를 건네면서 그것이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부모가 살아계신 분이 있을 것이다. 오늘 그 문을 열어보시라. 할 말이 없어도 괜찮다. 문을 여는 것 자체가 말이다. 부모가 이미 떠나신 분이 있을 것이다. 괜찮다. 문이 닫혔어도 기억은 닫히지 않는다. 안에서 먼저 열어주시던 그 손이 달력에 표시해 두셨던 그 동그라미가 당신 안에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것이 사랑했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 어딘가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부모의 집문이 아닐 수도 있다. 자식의 방문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문일 수도 있다. 열 수 없어도 괜찮다. 열쇠가 없어도 괜찮다. 그 문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이니까.